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북러 간 이 군사 원조를 포함한 이 포괄적 동반자 조약 체결의 후폭풍 아주 거셉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은 한국의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북러 조약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임서인 기자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어제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즉각 반응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러 조약에 대해 군사 원조는 침공이 있을 때만 적용돼 한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Как мне известн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агрессию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미국 백악관은 군사 동맹에 준하는 북러 조약은 인도태평양 모든 나라의 우려 사항이라며 동맹국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Our view is that this agreement is also a sign of Russia's desperation. 또 이번 조약은 중러 정상회담 결과와도 배치된다며 중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테러 지원국인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동행했던 이 취재 기자가 아주 기이했던 이 당시 평양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죽은 듯 고요했던 거리에 갑자기 동원된 듯한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또 새벽 3시 푸틴 도착에 맞춰서 컴컴했던 이 평양 시내 모든 조명이 켜졌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19일 새벽 3시. 극심한 전력난에도 평양 시내 거리와 건물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기자는 푸틴이 도착한 뒤 컴컴했던 거리에 모든 조명이 켜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자는 또 푸틴 도착 전날 평양 거리에 자동차나 사람이 전혀 없어 죽은 도시같이 보였는데 북한 가이드는 섭씨 40도가 넘으면 주민이 외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도착한 날 아침 일찍부터 갑자기 거리에 사람이 많아졌다며 어딘가에서 데려온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난 12시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대해서는 몇 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광장에서 몸을 펴고 일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환영 공연 분위기도 전했는데 공연 중 친푸틴 성향 가수 샤먼의 노래 일어서자가 나오자 푸틴 대통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이때 공연장에 있던 모두가 일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원희룡 전 장관에 이어 오늘 윤상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고심 중인 나경원 의원도 최종 결심을 앞두고 대구를 찾아 홍준표 시장을 만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회견을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먼저 연락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은 열심히 해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관계에 대한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이랑 지금 한 전 위원장의 관계가 하루 이틀 된 관계도 아니고요. 그쵸. 충분히 저는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고심하는 나경원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의 텃밭인 TK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잇따라 만나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어제 전격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도권 5선인 윤상현 의원은 오늘 지역구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선 주자급 후보가 잇따라 등판하면서 흥행엔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병대형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엽니다. 핵심 관계자인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이종섭 전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젯밤 이례적으로 심야 최고위원회를 갖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10시 30분 회의를 마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당사를 빠져나옵니다. 해병대원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심야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점검한 겁니다. 제대로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그 뒷작업들도 좀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당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을 논의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회의에서 사퇴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연임이나 사퇴 여부는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의혹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수사 외압 의혹을 물을 예정인데 11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양국관리법을 소관 상임위에 상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친 뒤에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바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제2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요, 이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상을 못했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의 상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노 교수님께서 원희룡 장관이 출마를 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짚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예상 못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예. 지난 5월 12일이었죠. 예. 원 전 장관이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그때 나중에 이제 후일담 얘기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출마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출마할 테니까 킹메이커가 돼달라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도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과 좀 교감이 있었지 않겠는가. 예.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원희룡 전 장관이 뭐 이른바 친윤 후보로 나선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네네. 그렇다고 모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예. 뭐 친윤 반윤 뭐 친한 비한 이런 식의 대결 구도 대립 구도가 될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노 교수님께서 대통령실과의 교감 이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제가 이 질문은 이승훈 변호사께 드릴 텐데 저 CG를 한번 보죠. 지금 말씀드린 언급한 내용처럼 화면에 보면 이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출사표를 냈어요. 지금 보시면 윤심은 나한테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 소리입니까?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 들리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가겠다.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자신은 친윤 후보다라고 하면서 명확히 선을 그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기는 정당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기는 정당이기 때문에 친윤, 비윤, 반윤 여부를 떠나서 뭔가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에 좀 방점을 뒀다라고 한다면 원희룡 전 장관은 나는 친윤 후보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생각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머물고 있고 또한 국민의 또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해서 국정 동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대표를 놔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실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는 친윤 후보다, 비윤 후보다, 반윤 후보다 이런 논란만 지속되면서 당심에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이 너무 낮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뭐 지금까지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뭐 이런 얘기가 팽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바뀌었다기보다는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지난번 그 작년 3.8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김기현 당대표가 출마했을 때만 해도 한 자리 숫자 지지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친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당대표를 된 것처럼 지금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나오면서 사실 원희룡 장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에 나올지 여부도 불분명했었지만 나온 일성 자체가 당과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혁신에 나서겠다라는 말씀 자체가 친윤 나아가서 대통령의 의지가 뒤에 깔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면서 결국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미래 권력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이 큰 두 흐름이 이게 보면은 그 대립각 구도가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대한을 넘어서는 약간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이 지금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진영 변호사 대립각 구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원희룡 전 장관이 깜짝 등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동훈 대항마로 거론이 됐던 나경원 의원의 입장이 아주 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나 의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마 요구는 물론이고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예상은 하셨나요?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당정이 한마음 이 정도. 가장 중요한 거는 민심을 더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터뷰 상황 봐서는 나 의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오늘 이 대구 경북을 찾아서 홍준표 시장과 또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날 예정이죠. 전당대회 앞두고 당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글쎄요, 일각에서는 출마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장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출마 쪽에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의 의사를 좀 타진해 보고자 했는데 연락은 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제 행보를 보면 아마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TK 지역을 특히나 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찾아서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만나는데 특히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과 약간의 구원 비슷한 게 있는 분위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당내에 지지세를 좀 강화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나중에는 이제 원나 연대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친윤계가 전략적인 제휴를 이 두 사람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그 행보가 상당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했습니다만 연대설도 이야기 나오고요. 친윤계가 한동훈 대항마로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판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 이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결선까지만 가면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까지 출마를 한다면 나경원, 윤상현, 또 원희룡, 한동훈 상당한 그런 정치 구력 있는 분들 플러스 또 인지도가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차 그 투표에서 한 사람이 과반 얻기는 어렵다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예측이 될 수 있겠죠. 많이 나오면 나오죠. 많이 나오면 그리고 다 출마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무게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득표력도 있을 것이고 또 당원들에게 호소력도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대로 이른바 친윤계 측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 투표에 가서 나경원 또 원희룡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표를 저지한다. 이런 쪽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 선거는 또 치러봐야 아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이 넘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분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하는 것이지 조사한 것이지 당원들 조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투표하고 거기다 또 20%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 이럴 때는 아마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에 보자면 결국 뭐 흥행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어대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 실제 투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유동성 때문에 흥행이 되겠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 보자면 이렇게 또 굵직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그 감정적인 또 충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서로 뭐 이분들이 다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상처 입는 그런 걸 걱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충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연대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죠.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모레 23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난 19일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출마 의사를 전했고 또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하라 이렇게 격려를 했다라고 한동훈 그 캠프 측에서 릴리스를 했어요. 대통령과의 관계의 개선에 나섰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출마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했고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보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대통령이 3년 차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만약에 부딪힌다 할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하반기에 어떤 그 가시밭길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에서 사실상 뭐 의회 독재를 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으니 이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누가가 되건 뭐 원희룡 전 장관을 넘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과의 어떤 수평적 권력 관계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원팀 정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관계에 각을 세우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정말 수십 년간 같이 손발을 맞춰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신에 이번 총선에 있었던 국민의 뜻, 당과 어떤 정 간의 어떤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또 원팀 정신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국민들과 나아가 당원들의 호소할 가능성이 전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팀으로 가고 당정이 하나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실에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이사 출마 선언에서 어떤 메시지 모두가 좀 관심입니다. 과연 윤 대통령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까? 해병대원 특검법 어떤 입장일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것들에 지금 관심이 두 분 다 있으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저는 아직도 이제 어대안이라는 분위기는 남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가 전당대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결국 자신과의 싸움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저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아무래도 용산과 각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냥 무난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출마의 변을 밝히니까 바로 뭐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 보면 용산과 각을 세워서는 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뭐 같은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식사를 안 한 거 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질만한 사안이 총선 과정에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원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주당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용산과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전당대회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유민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23일 메시지 여기에 어떤 것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진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변 인선 작업을 하면서 보수 재건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원론적인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뭐 공공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주목되는 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전격적인 수용에 대한 메시지는 상당히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모호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정치적 자산으로 그 부분을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명이 나오니까요. 흥행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연임을 위해서 곧 사퇴할 거란 이 관측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고민정 최고위원 많은 리스크 안고 간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친명계 김용진 의원도 비판을 했어요. 글쎄 좀 분리해야 된다. 대선 가도하고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극입니까? 계속? 예, 당내 분위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재명 체제다라고 하는 것,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이건 뭐 확고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대권 당권 분리는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고 이번에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3개월 정도 출마 어떤 간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두겠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됐는데요. 그때 가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이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당시로 가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잠룡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일극 체제로 되기 때문에 좀 역동성이나 긴장감이 떨어지는 어떤 위기 신호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차기 지도부에서 조금은 잘 대안을 묘수들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극 체제에 대한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는 내부의 진단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강민구 최고위원의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 발언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요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죠. 여야 반응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전통의 정통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저희 세대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사실 그냥 민주당의 지도자는 이재명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누가 아빠 엄마를 거론합니까? 이제 굳이 저렇게 발언할 필요가 있었느냐, 좀 과유불급이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 최고위원이 SNS에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런 반박글을 올리면서 논란의 이제 해명이 또 다시 논란을 키우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건 최진영 변호사가 대답을 해준다니까 영남 남인 얘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너무 좀 황당한 얘기죠 이게.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으로서 과연 저런 말이 적절하냐? 그건 누구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알고 조금 뭐 감정에 지나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될 걸 또 왜 거기다 영남 남인은 끌어들입니까? 영남 남인 그 후손들이 특히 퇴계 후손들이 들으시면 되게 기분 나쁘신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21세기에 정말 조선시대, 이른바 봉건시대의 사색 당파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당이 과연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좀 전에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야 정말 지금까지 이런 아부는 없었다. 이 도대체 아부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다가 이재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강민구 신임 최고위원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듣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흐뭇하게 보는 그런 모습, 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이 북한의 어떤 일당 독재와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 그런 비판이 단순히 국민의힘의 지지자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과유불급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뭐 특별히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득이 되느냐, 밖에서 봤을 때 오글거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장윤미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좀 과유불급한 측면이 있죠.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상황에서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 강민구 최고가요, 이날 첫 회의 자리였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고 대구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에 여러 차례 출마하셨던 분이라서 최고위원 지도부의 기회를 이제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런 부분이 이제 아버지처럼 느껴진다.
지난주에 또 아버지께서 실제로 이제 소천하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 맥락이 있었던 건데 예. 아마 이 부분에서는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과하다 이렇게 언급까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과도한 비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민주당이요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합니다. 법사위에 불러서 조사하는 방식 이렇게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글쎄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쭉 같은 생각이세요? 네,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 수사가 검찰의 의도대로 또는 용산의 의도대로 너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식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피의자라고 온 분들이 진술을 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안부수 씨 사건도 보면 네. 안부수 사건 재판에 있어서는 A라고 재판하고 김성태 재판에서는 B라고 재판하면서 대북 송금의 성격도 좀 달리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기사들에서도 나오는데 예. 안부수 씨가 안부수 딸을 검찰청에서 자주 만났고 김성태 씨가 안부수 딸에게 어떤 오피스텔을 마련해준 이후부터 진술이 번복됐다. 예. 그리고 일관되게 공범들의 진술이 변경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좀 무리한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제는 뭐 야당 대표도 뭐 3년 내내 수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역은 없어져야 되고 예. 검사 판사에 대한 탄핵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이유는 검사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헌법 재판 절차에 의한 파면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검사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준영 변호사께서 짤막하게 그 검찰 술자리 회의록에 된 그 검사가 반박문 낸 거 그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어떻게 보면 수사가 직권남용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죠? 민주당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소권 남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공소권 남용이라고 해서 법원이 그렇게 해서 무죄를 하거나 아니면은 회유했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점점 증가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것이지 과연 진정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그 검찰의 권한의 남용에 대한 어떤 견제란 차원으로 본다는 것은 누가 이 부분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은 사법부의 시간인 것이지 검찰의 시간은 아니다. 저는 민주당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고소 고발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준혁 의원 역시 이 총선 당시 발언 논란이 사과를 하더니 이제 맞고서에 나선 상황이죠. 김 의원의 대응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죠. 뭐 그 발언이 이대생 전체 또는 뭐 졸업생들 포함한 이런 분들의 집단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런 건 법리적으로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고소 고발 형사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김준혁 의원이 후보 시절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잘하지 않다. 여기였고 그리고 학자로서 이런 얘기만 언급하는 건 참 민망한 그런 얘기들이고요.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대로 무슨 궁중애로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과했으면 지금 와서 다시 또 이걸 가지고서 적절하니 안 하니 하고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 사과 입장을 유지하고 그에 대해서 이른바 로우 프로파일이라 그러죠. 겸손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추가 뭐 무슨 뭐 또 반대로 또 명예훼손 고소한다든가 이런 건 바람직하고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뭐 사과한다라고 했다가 장민 변호사님 사과한다 했다가 이제 와서 의정 활동이 방해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다르다. 이걸 모든 분들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일단 김준혁 의원의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일단 총선 국면에서 이제 고발이 이미 조치가 됐는데 그 이후
이후에 학교법인 이화학당 그리고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김환란 그 총장의 유족 이래서 또 고소가 잇따르는 건 이건 의정 방해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은 의정 활동에 대한 압박이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총선 국면에서는 이제 국민 선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우선시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또 피선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세로 전환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경찰서 앞에서요. 김준혁 의원 보좌관이 이대 동문들을 만나서 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는 이제 고소고발전이 벌어지는데 보좌관은 나와서 이제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고소해놓고 이제는 원만히 합의하고 싶다. 결국은 고소에서 결국 그런 식으로 그 대립구도를 만든 다음에 나도 고소 취하해 좀 당신도 고소 취하해 주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검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화여대 동창회를 압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이대 측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지금 고소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김준혁 그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강공으로 걸었다가 오히려 거꾸로 이게 사태에 불을 붙이는 그런 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소송 전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긴 어렵고 오히려 이 잘못했다가는 이게 어제 고소했는 것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추가 어떻게 보면 입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대선 전에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9개월 만인데 허위 보도 배후 등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나온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오늘 어떤 부분 소명했습니까?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2021년 9월 이들이 한 허위 인터뷰를 2022년 대선 사흘 전 보도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대검 중수부 검사가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모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인터뷰 닷새 뒤 김 씨가 신 씨에게 건넨 1억 6,500만 원을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이 쓴 책 대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김 씨는 대화가 녹음되는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9개월 만에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허위 인터뷰 보도 배후 여부 등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번 한 주 논란이 됐던 사건의 이슈들 짚어봅니다. 사건의 해부입니다. 사회부 사건 데스크 최석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7년을 속인 불륜남이 감형됐다.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7년의 불륜을 저지르고 강제로 임신 중단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최근 대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급심에서 형이 줄어든 이유 법원에 낸 공탁금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7년이나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불륜을 저질렀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이모 씨가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난 건 2014년입니다. 당시 29살이던 이 씨는 5년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듬해인 2015년엔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이 된 뒤에도 이 씨는 피해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9월 피해 여성이 임신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여성은 자신이 이 씨의 불륜 상대라는 걸 몰랐습니다.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이 씨는 자신이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면서 임신 중절을 요구했고 여성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8개월쯤 지나서 피해 여성이 또다시 임신을 하면서 범행이 시작됩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임신을 한 뒤에도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가요? 네, 오히려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뒤에선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임신 한 달 뒤에 인터넷에서 임신 중단용 약물을 구입하는데 임신과 수유에 도움이 되는 엽산이라고 속여서 모텔과 차 안에서 먹였습니다. 결국 여성은 두 번째 유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성이 그때까지도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게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네. 2021년 12월 중순으로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 씨는 아버지가 위독하다, 신혼집을 구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서 거짓말을 이어갔고 결혼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결혼식까지 취소했습니다. 아이고. 여성은 뒤늦게야 이상한 낌새를 채고 이 씨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이 씨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서야 이 씨와의 연락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끊으려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 씨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함께한 7년의 세월 동안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유포할 것처럼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아이고. 참다 못한 여성이 이 네.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부동의 낙태와 협박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 2개월형을 확정을 했거든요. 감형이 된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네. 2심 재판부가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이 씨가 피해 여성에게 1,5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면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을 해줬고 대법원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가 법원에 공탁금을 건 것이 여성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본 건데 이전엔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으면 공탁이 어려웠지만 네. 2022년 12월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공탁이 감형 요인이 되다 보니 꼼수 감형을 위한 재판 전략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도 이제 기습 공탁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올 초에 네.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운전자는 2022년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네.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재판 과정에서 총 5억 원을 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을 해줬습니다. 유족 측은 공탁금 수령을 강력히 거부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 공탁을 감형 사유로 봤습니다. 지난 선고기일이 지연됐습니다. 2주 지연됐는데 바로 기습적으로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탁 부분도 제가 원심 그리고 이번 항소심도 정말로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무차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부 참작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공탁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기습공탁 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법안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 또 국회에서도 어떻게 처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석호 차장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갈 때가 됐어요. 너무 늦었어요. 또 꿈꾸셨어요?
가슴이 자,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순서 피플 퍼레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어머니상을 대표하는 연기자로 지난 50년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분이죠. 음악극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로로 연극 무대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배우 고드심 씨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난 2017년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이후에 7년 만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로 다시 무대에 들어오셨어요. 네.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떨리죠, 뭐. 그렇습니까? 역시 떨리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네. 무대, 연극 무대라는 게 제가 제일 본업은 텔레비전에서 그냥 연기를 드라마만 했었는데 연극 무대는 한 2, 3년에 한 번씩 올라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있으니까 상대방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 갑자기 암전이 됐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더듬으면서 나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래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88세인 표재순 선생님께서 연출을 맡으셔가지고 그렇군요. 꼼짝 말아로 그냥 다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어떤 작품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정말 아픈 전쟁 후유증으로 쭉 겪어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시대를 쭉 살아온 어느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여인을 모르시나요나 똑같은 거죠. 네, 그 여인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인데 거기에 뭐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가족과 다 뿔뿔이 헤어져서 혼자서 그냥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많은 팬들이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선생님께서 이제 주인공 윤옥이를 맡으셨거든요. 네네. 윤옥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고 또 이게 사실 선생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위에 윗대들이 다. 그렇죠. 네, 저는 51년생이라서 여기서 밝히네. 50년에 발발했고 그러니까 뭐 바로 윗대에서들 그 아주 사실적으로 들은 그런 쪽이라서 표현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출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그때 상황 정말 내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윤옥이라는 인물이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태어나서 그 또 시대를 이겨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정말 그 많은 상처를 가지고 몸에 담고도 그냥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인물이죠. 예, 지금 이제 조금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아픔은 다시는 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후대에도 정말 그런 아픔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고요. 다시 보면서 곱씹으면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온 선조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누구나가 다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아픔을 우리 민족은 정말 아니 뭐 세계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아픔을 가진 우리 민족들은 더 다시는 그런 걸 재발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뭐 단지 뭐 그때를 기억하는 분 아니라 뭐 젊은 세대들도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거네요. 물론이죠. 젊은 세대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컴퓨터 시대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느 세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막 높아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이렇게 차고차고 가고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를 못 따라가서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멍하니 지금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갭이 있어가지고 그걸 뛰어넘은 젊은 세대들은 그 공부를 했으니까 그 내려다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뭐 옛날 얘기 뭐 나 때는 말이야 그러고 있네 이러지 말고 네. 왜 나 때는 말이야를 꼭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거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그 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저도 꼭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번에 무대에 배우 이순재, 뭐 이정길, 임동진 씨 등 네네. 연기 대가들과 함께 무대에 네네. 오르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그 고령에도 지금 무대를 네. 꿋꿋이 아주 지키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나오시고 그래서 예. 사실 더 공부도 되고 지금 제 나이에도 그분들을 보면서 공부도 되고 예. 정말 좋은 저기 우리 그 분위기랄까 네 지금 호흡도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잘 맞죠. 아, 눈빛만 봐도 이제는 알 정도가 됐으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배우 고두심 이러면 네. 본인도 나는 국민 엄마라는 수식이 좀 과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났어 정말 거기가 더 잘났어 정말 그 멘트 하실 때가 더 좋은데 국민 엄마라는 수식어가 왜 과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정말 제가 국민이잖아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족하지. 국민자가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걸머지고 있는 게 진짜 무겁고요. 예. 솔직히 그게 뭐 제가 겸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무거워요. 무겁고 사실 그런 수식어는 저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마 역할을 많이 해서 아마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 엄마 역할은 많이 했죠. 네. 친정 엄마 역할을. 맞아요. 네, 사실 올해로 벌써 연기 생활 18년째 해오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연기 외에도 연기 생활은 한 50년 됐고요. 나눔 활동 네네. 18년째 네네. 이어오시고 근데 있는데. 나눔 활동도 우리가 8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원일기가 80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네. 그때 최불암 선배님께서 거기 그 김석산 회장님을 모시고 예. 와가지고 여기에 다들 동참해가지고 좋은 일에 동참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한 40년이 됐더라고요. 예. 그 후원하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아프리카 루안다에 연습 과정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정이 그렇게 돼서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네네. 연기 인생 50년 수많은 상도 받으셨고 네. 그렇다면 배우 고두심의 다음 목표는 뭘까 궁금합니다. 목표는 없어요. 없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일에 저 같은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예. 저는 주어진 일에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그것밖에 없지 예. 내가 뭘 목표를 세워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공연하죠. 음악극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배우 고두심 씨 나와서 좀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도와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이 폭염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네, 사우디 메카는 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면서 성지 순례를 온 방문객 가운데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리는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시원한 그늘 아래로 모였습니다. 더위를 식히려는 아이들은 분수대로 뛰어듭니다. 인도는 지난달부터 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엔 밤 기온마저 35.2도까지 오르면서 폭염 질환자가 4만 명 넘게 발생해 100명 이상 숨졌습니다. 5 मरीजों की मौत भी हो गई है सस्पेक्टेड हीट स्ट्रोक की वजह से जो बाकी पेशेंट्स हैं उसमें करीबन 12-13 पेशेंट्स वेंटिलेटर पे हैं अभी भी क्रिटिकल हैं. 미국도 곳곳이 무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동부를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19개 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Atlanta just feels worse just from the past like 2 weeks. So yeah, it feels kind of nice, but it's still a little hot and muggy. 메인주 카리브는 낮 기온이 35.6도를 기록했고 뉴햄프셔의 맨체스터도 36.1도를 넘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는 17일 최고 기온이 51도를 넘겼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성지 순례에 나선 방문객 가운데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폴란드 축구팬이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첫 골을 넣자 환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이 축구 열기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 열기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광장에는 수많은 팬들이 모여서 거리 응원을 펼쳤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개최국 독일 응원단은 환호성을 질렀고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모인 응원단 얼굴을 보니 경기가 잘 풀리지 않나 봅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독일 꼬마 응원단은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네,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도 참여를 했다고요. 네,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유로 2024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그들의 응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군사기지로 개조된 집입니다. 군인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축구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가 열렸던 독일 뮌헨에는 러시아 공격으로 파손된 우크라이나 축구장에 관중석 의자를 가져와 전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국가대표 축구팀이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 하지입니다. 하지에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기인데요.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라는 속담처럼 이때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하지에는 모내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먹었는데요. 하지가 지나면 감자 싹이 죽기 때문에 하지 감자라 불릴 정도로 이 시기에 수확한 감자는 맛이 좋습니다. 수박도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로서 수분 함량이 높아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기온이 높아지고 체력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영양가가 높은 삼계탕으로 체력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절기 하지답게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과 정선이 34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영서와 호남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최대 20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 최대 12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34도, 대전 32도, 대구 31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